네, 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를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잔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폭력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약간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의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뭔가 극단적인 사건들이 보도가 많이 되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주제가 굉장히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어떤 주제들을 들려주실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그리고 의의 그리고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특별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2, 3, 4회 시간에서는 가정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차례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에는 진짜 뭐가 해당되는지 전문가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에 누가 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는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가정폭력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방지법과 가정폭력 처벌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것을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정 구성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그랬던 사람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 혹은 정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이혼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부부관계가 아닌데도 폭력이 발생하면 이것도 가정폭력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동거 중인 연인관계의 폭력은 어떤가요? 예, 동거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동거라고 해서 이제 사실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고려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양 당사자가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동거를 했는지, 혹은 자녀를 출산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결혼했어 라고 판단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가정폭력의 법적인 정의를 말씀해 주실 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는 제가 좀 납득이 되는데, 재산상의 피해도 해당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가정폭력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나쁜 역할을 남편만 시켜서 죄송한데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럼 아내가 집안 살림도 하고 이제 자녀 양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살림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뭐 생활비나 아니면 자녀 영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것도 이제 경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 이것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가정폭력의 유형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의 정의를 살펴봤으니까 그럼 가정폭력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정폭력의 특징은
가정폭력이 가정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거에서 전부 유래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행인들이 부딪혀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일방이 일방을 때리게 됐어요. 만약에 그 사회자 아나운서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가 그냥- 나를 때렸어. 이러면 많이요? 너무 아프게는 말고 조금 그럼 때렸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프게 좀 때렸다고 할까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어디에 가실 건가요? 누구한테 얘기를 경찰? 그쵸. 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다르네요, 좀. 예,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꾹 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가정 구성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면 뭐 심리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같은 그러한 임무라고 해야 되나, 역할을 함께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장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끼리 이제 자녀 부양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노부모 그러네요. 부양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해자가 경제적 활동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서 꾹꾹 참고 그냥 견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뭔가 단순히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숨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길 가다 누구한테 맞은 경우 경찰의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양자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끼리 만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날 만나는 일이 경우 별로 없죠. 없어요. 근데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한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어디 나가지 않는 한, 맞네요.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또 계속 마주하게 되고,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폭력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경미한 수준의 행위 태양으로 시작하거든요. 너 바보야? 막 이런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해서 점점 폭력의 성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린다던가 그 후에는 흉기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점점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폭력이라는 범주 아래 묶여 있긴 한데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뭐 폭행, 상해, 협박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와 가정폭력은 확연히 구분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정폭력만이 갖는 특징들을 반영해서 대책이 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충실하게 관련 제도도 있고 법도 발달해 있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 보호 지원 쪽에서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해서요. 만약에 가해자가 경제적인 활동만 도맡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가장 먼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러한 많은 제도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보호를 아무리 충실하게 하더라도 가해자의 그 폭력적인 성향이 갱생되지 않으면, 교정되지 않으면 폭력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갱생 혹은 뭐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랑 가해자를 나누어서 대책을 따로따로 마련을 하고 있네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해자 대책, 피해자 대책을 두 개 법에서 다루고 두 개 법에서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같은 맥락으로 같이 지원하고
그리고 같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가정폭력 관련법의 이원화에서 일원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가정폭력의 정의, 뭔가 법적인 정의도 말씀해 주셨고 특징들도 짚어주셔서 가정폭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한테 아직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가정폭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폭력 중에서 가정폭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형이 뭐가 있으세요? 배우자. 그죠, 맞습니다. 예, 배우자 폭력. 가장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것을 부부싸움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부싸움은 아니고 배우자 폭력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게 배우자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